프랑스의 밀레니얼 앤 젠지 세대들이 위에 선배들이 고생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는 무슨 죄를 져서 이 부담을 져야 되는가? 끔찍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뭐냐?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죠. 젊은 세대들은 이제 힘을 못 키고 생산성의 향상도 전혀 없는 주제에 이 부담은 엄청나게 큰. 그러면 돈들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사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치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서 더 올린다. 무섭죠.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그런데 고 윌리엄 마틴 미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준의 의무는 파티장에서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보일 때 술잔을 치우는 사람이다. 경제가 너무 버블로 가고 자산시장이 너무 정말 세상에 두려울 건 없어. 거침없이 달려갈 때 술을 치워라. 이런 존재인데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막 연준 의장 교체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뭐 더 인하하라고. That we're pushing through, but it makes it very hard for people to get mortgages because too late is too late. Yeah, we need a very serious cut.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뭐 미국 주식시장 붕괴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미국 증시가 한번 붕괴되면 그 나라는 다 퇴직연금이 전부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나라라서 소비가 박살나 버리더라고요. 소비 박살나면 연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문제를 겪으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지 저희가 과열되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버블로 주가를 계속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32년 차 이코노미스트, 경제분석가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이고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산배분 운용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경제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까지 문제가 되면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프랑스라는 세계 G7 국가 중에 하나가 저렇게 어렵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공포들이 시장에 부각되면 돈들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제 여건이 취약한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2010년 그리스나 2012년 이탈리아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미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터지는 거 보니까 난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그리스가 테스트를 당하고 포르투갈이 테스트를 당하고 아일랜드가 당하고 그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순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나라고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미지가 갈수록 30년째 계속 나빠지기만 하다가 이제는 경제 위기가 오면 또 하나의 이제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 질서를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중이죠. 그 잘 산다고 생각했던 프랑스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까지 되고 정부의 내각이 다 무너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의 재정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저라면 투자하고 싶지 않은 나라. 그림 한번 보면서 할까요? 이 그림에서 이제 녹색이 뭐냐면 유로 지역의 국가 부채가 되겠는데요. 많이 내려왔죠. 유로화를 쓰는 지역을 이제 유로 에리어, 유로랜드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화폐를 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재정 정책만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 재정 정책이라는 게 이제 룰이 있어요. 1년에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안쪽으로 통제를 하라는 그런 룰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재정위기 때는 안 지켜졌죠. 안 지켜졌지만 최근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프랑스만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유로랜드, 유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독일이고 그 다음이 프랑스인데
목소리는 큰데 경제력은 그를 따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만성적인 저성장 문제가 되겠죠. 성장률이 저게 2%가 이게 잘 넘지를 못하는.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못하니까 불만이 많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파이가 커지면 나눠줄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려면 경제가 외형적인 성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성장률이 파란 선 보시면 너무 낮죠.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재정 수지인데 아까 3% 룰을 지키라 그랬는데 2017, 19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제 부채가 그러니까 GDP 대비 한 6% 적자를 매년 유지하면 국가 부채가 이제 줄어들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률은 부진한데 재정 수지 이런 것도 약속도 잘 못 지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좀 뭐랄까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정부 빚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3초 만에 10,000유로 정도가 늘어납니다. 10,000유로면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초 만에 나라 빚이 1,500만 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뭐냐? 나라가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됐다. 여기도 고령화가 심해요. 예, 고령화도 심한 데다가 이 100이 뭐냐면요. 16세에서 이제 64세에 해당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생산활동 인구의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입니다. 끔찍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로자들이 한 5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연금 수령액이 프랑스는 505만 원 정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후한 연금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연금 제도의 혜택을 보시는 분,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예전에 그렇게 연금을 많이 냈냐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지금 누가 이걸 부담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숫자죠. 누가 부담하죠? 젊은 친구들이죠. 밀레니얼 앤 젠지 세대들이 그 위에 선배들이 그 사람들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우리는 무슨 죄를 져서 이 부담을 져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 1946년에 태어난 46년 개띠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막 이제 은퇴해서 다 연금 받고 있죠. 이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이제 좋았던 시기 황금 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잘 보내고 그들은 부유하지만 그들이 은퇴한 다음에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안 좋은 일이 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은 엄청난 노후 연금 부담을 우리가 꼭 져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 문제는 표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극도로 분열돼 있고요. 이제 좌파 전선 쪽과 그리고 이제 반이민 우파 사이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지지 정당이 있고 그런데 이게 3분의 1씩 대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쪽에서 단호하게 거부하면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달려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파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쪽수가 많은 또는 표가 많은 그런 사회 인구 집단이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넘어가면서 나라의 활력도 좀 떨어져 있고 재정 문제도 생기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46년생들이 68혁명 주도 세력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나이는 드셨지만 그리고 사회의 주류죠. 그런 분들의 그 결집력, 장악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젊은 세대들은 이제 힘을 못 피고 상당수가 극우 쪽으로 경도되거나 아니면 또 좌파 쪽으로 경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크롱 지지 정당이 힘이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우니까 총리가 이제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한번 배팅했는데 실패했잖아요. Mesdames et messieurs les députés, vous avez le pouvoir de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vous n'avez pas le pouvoir d'effacer le réel. Demeurera inexorable. 그러니 뭐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결집되어 있는 노인들은 또 자신들의 권익을 잘 지키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변화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 프랑스 경제의 체질적인 취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전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폴란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투자할 만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 유럽은 그냥 1970년대 이후 지금 50년째 하락세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경제 규모나 비중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요게 이제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로존의 실질 GDP고요. 미국은 거의 한 2배 정도 규모가 불어났는데 프랑스와 유로존 국가는 그냥 한 5, 6년 동안 한 30% 성장하는데 그친 거죠. 연 환산 복리 수익률 1% 성장이 다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 성장이 이렇게 둔화됐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비용 지출이나 연금 지출 이런 구조 조정을 잘 못해서 노인들만 부자가 되는 좀 그런 나라가 되면서 사회에 돈이 안 돌고, 특히 노인들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이런 데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 예금이나 아무튼 안전적인 자산,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지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첫 번째 신규 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게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진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러면 이제 사회 자체가 정체되겠죠. 경제 전체에 어떤 활력을 줄 만한 그런 힘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탈리아의 드라기 전 총재가 야, 유럽에 벤처 펀드 만들자, 이런 거 만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육성하자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차트인데, 만 10년 전 대비해서 OECD 가입한 나라들의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나머지 성장. 우리가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을 할 때 좋은 장비도 놓고 사람을 넣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뭔가 모르는 게 2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는 기술이 발전하면 되죠. 사람의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하나 있다면, 이제 또 하나는 좋은 장비나 좋은 사람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시너지가 나는 협력, 협업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나라가 이제 성장률이 높고, 안 그런 나라는 이제 후퇴하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기준이 100이에요. 근데 100 밑에 있는 나라가 보이죠? 룩셈부르크, 프랑스, 노르웨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는 후퇴한 나라. 그리고 이제 100 근처에서 꼼짝도 못하고 성장이 제로인 나라가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유럽에 다 포진돼 있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나라, 빨간 막대기가 한국이고요. 우리보다 더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고 보면, 야, 이렇게 프랑스가 요새 왜 어려움에 처했니?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프랑스는 생산성의 향상도 전혀 없는 주제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 부담은 엄청나게 큰 그런 상황이에요. 프랑스발 재정 불안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번지고 나아가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프랑스 나라 망했다. 야, 어렵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더러 프랑스 주식시장 투자하라 그러면 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냥 배당은 많이 주지만 성장은 없는 그런 나라로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국가가 분열돼 있긴 하지만 자본도 많고 기업들도 안정적이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보다 프랑스 금리가 낮아요. 어쨌든 3%대에 불과해서 별로 그렇게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크지는 않은, 또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당해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그냥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과장이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하면 좋죠. 보이는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온 돈 또는 프랑스 금리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니까, 야, 이거 미국이 더 매력 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미국으로 돈이 가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싫어하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왜냐하면 유럽에 투자돼 있던 돈이 미국으로 오면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역시 부채 문제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대규모 감세랑 지출 확대를 이어가면서 재정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살만하니까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파란 선이 뭐냐면 명목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선이 뭐냐면 10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기에 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죠. 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만큼 세금이 거치니까. 그렇죠. 경제 활동에 따라 세금은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일시적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역전됩니다만 현재까지만 보면 딴 나라에 비해 미국의 성장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금리 수준보다 높죠. 그러니 국가 부채는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GDP 대비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만 살펴보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하나 그림 더 볼까요? 빨간 선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 국가들인데 유럽 연합 국가들은 훨씬 내려왔는데 미국은 꽤 높은 수준을 계속 이제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 대한 비판을 많이 가중시킵니다. 경제 위기가 해소됐는데 왜 너네는 재정을 건전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에 관세를 붙여서 우리 경제를 육성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을 줘서 경제를 육성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보다 훨씬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은 이유가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국가 부채 문제가 있어서 재정을 마음대로 못 써서 저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엄청난 대규모 시위를 겪는다라면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 올 때 달러를 갖고 싶어 하니까 자기네 채권을 소화시키는데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의 어떤 그 좋은 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지금 이 그림에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젊은 세대들한테만 연금료를 인상하면서 돈을 타가는 사람들의 연금 수급액은 올리는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갈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프랑스 정치 불안의 가장 원인이라면 한국도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죠. 프랑스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이제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얼마 전 국민연금 개정한 거 보셨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은 과학기술 쪽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의대로 다 가버리고 또는 다른 나라를 위한 아들이 되잖아요. 딸들이 되고 유학 많이 가서 안 돌아오잖아요. 인재 유출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이 떠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 나라로 가지만 끝은 프랑스인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프랑스보다 인구 구성이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젊은 친구들이 있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이럴 때 승부를 좀 던져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이게 몇십 년 만에 온 새로운 산업의 사이클이 왔잖아요. 95년에서 2006년 사이 한 10년 사이가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바꾼 모든 기술들이 다 응용되고 혁신을 주도했던 스마트폰부터 IoT 뭐 등등 로봇까지 다 그때 나온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챗GPT 쇼크 이후에 AI 혁명이 시작됐고 여기에 미국이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걸 딥시크에 이번에 알리바바까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이 따라잡았고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서 정부도 이번에 소버린 펀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AI 육성하자라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게 저는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데 그래도 따라만 가도 또 우리가 저렴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상업화하는 데는 소질이 있는 나라니까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MZ 세대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숫자가 좀 있으니까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팔팔할 때 이 혁신, 이 혁명이 다가온 게 그래도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우리가 희망 없으면 딴 나라 대부분이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나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두 가지 때문인 거잖아요. 첫 번째가 관세 전쟁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경기는 좋다는 이야기를 못 들을까요? 우리나라 투자를 못하고 미국에 가야 될 수 있으니까 돈을 움켜쥐고 미국 쪽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움켜만 쥐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하니까 쥐고 있고, 부자들은 주식에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산업별로도 당장 얼마 전 여천 NCC 구조조정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직접적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산업들, 또는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견제해 준 덕분에 성장을 누리는 산업들로 우리가 또 경제가 양분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지금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그 중소기업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막 그 인프라 투자도 하고 SOC,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DJ 정부 때 또는 YS 정부 때 벤처기업 육성해서, 그러니까 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잘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승부를 걸 때죠. 참 프랑스도 한때 존경받던 나라였고, 와, 프랑스의 경제기적, 라인강의 경제기적 하던 나라가 저렇게 된 데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잘 수용한다면 우리 경제 또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양이를 부탁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